안녕하십니까. 증시학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제가 좋아하는 투자자이자 또 우리 인사이트의 근원, 신한 인사이트의 근원 이선엽 이사님과 함께는 투자 인사이트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어서 오십시오. 사실은 중국 갔다 오시고 나서 제일 먼저 모시려고 했었는데 2, 3주 있다가 다시 모시게 됐는데 일단 중국 얘기부터 한번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사실은 올해 그 시나리오가 가장 그 보편적 시나리오가 뭐였냐면 미국의 긴축의 완화로 인한 랠리, 그 다음에 중국의 아주 완화적 그다음 부양책으로 그 다음이 가고 그 다음이 이제 실적이 회복이 되면서 가는 요 이제 상승을 바라보던 사람들의 시나리오가 대체적으로 이런 시나리오였어요. 근데 뭐 1분기 긴축 완화는 충분히 이루어졌고 그다음 미국은 오히려 AI에 의한 기술적 상승으로 인해서 랠리를 제대로 뽑았는데 그 기업 실적은 아직까지 조금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고 중국이 완화되어서 그걸로 갈 것이다라고 했는데가 여기가 삑사리가 났어요. 그러면서 아시아 증시가 좀 오르다가 덜컥덜컥하고 그랬었는데 중국 어떻게 봐야 되는지 조금 저희가 안봉을 좀 먹고 싶습니다. 우선 그 앞서도 말씀을 주셨지만 올해 시장에서 국가별로도 또는 업종별로도 사실 정확하게 나눠보면 지금 말씀 주신 것과 개를 같이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미국이 새롭게 공급망을 구축하는 국가들 예를 그렇죠. 들면 인도하고 일본이 제일 많이 올랐고 그렇죠. 반면 중국과 관련된 국가거나 또는 중국에 대한 노출이 높았던 산업별로는 사실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게 이제 올해 시장의 컨셉이었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우리 시장에서도 아시겠지만 최근에 시장에서 굉장히 좋았던 산업이라고 본다라면 사실상 중국보다는 미국에 특화되어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는 2차 전지도 그랬을 거고 송배전도 마찬가지였고 여러 가지 산업군들 보면 미국이 새롭게 무엇인가 하는데 거기에 특혜가 되는 또는 수혜가 되는 기업들 중심이었다라고 본다라면 올해 지금까지의 시장이 가장 큰 건 미국 관련해서는 다 올랐고 중국과 관련되면 다소 조금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가 기본적인 컨셉이었던 것 같습니다. 궁극적으로 중국과 관련된 또는 이런 것들이 아무래도 기존에 이제 우리 중국 중심이었다가 사실 중국에 대한 비중이 점차 낮아지고 또 중국이 어려워지면서 그 관련 기업들이 많이 어려움을 겪었다라고 알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중국 같은 경우는 우리가 코로나가 끝난 이후에 리오프닝 이후에 뭔가 새롭게 조금 더 기대감이 있었던 건 사실인데 그렇죠. 경기 지표도 예상에 미치지 못했고 그리고 전반적으로 지금까지는 우리가 기대했던 경기 부양책의 수위도 기대보다는 낮아지면서 경기도 어려운데 이렇게 부양책이 기대보다 낮으면 올해 정말 중국이 좋아질 수 있는 거냐라는 우려가 시장을 장악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최근에 저도 많은 그 유튜브나 아니면 중국을 분석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앞으로도 중국이 대대적으로 경기 부양을 하기는 대단히 쉽지 않을 거다라는 말씀을 주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얘기하시는 근거들을 보면 중국의 인구가 많이 줄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주택과 관련 부양책을 쓰기도 쉽지 않을 거고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기대치를 많이 낮춰라 하는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 걸 봤고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아직까지는 중국과 관련된 기대가 저도 사실 중국을 그래도 긍정적으로 봤던 사람 중에 하나인데 사실은 기대에 못 미쳤다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사실은 중국이 이렇게 경기 부양책에 뜨뜻미지근하게 되는 것들은 사실 따지고 보면 2008년도 4조 위안 돈 푼 거에서부터 연원이 된다라고 보는 분들이 꽤 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고 그러면서 그것들을 메꾸기 위해서 지방 정부의 토지를 너무 막 팔았고 그러다 보니 부동산이 과하게 달렸고 부동산 과잉과 그다음 부채 과잉이 났기 때문에 이제 어찌할 수 없는 부채를 리스트럭칭 또는 연착륙을 시켜야 되는 상황이다. 여기서 또다시 부채의 경제를 일으킨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다. 그래서 부양을 못한다. 이런 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저는 물론 이제 그런 얘기하시는 분들의 사실 굉장히 논리도 좋고 굉장히 좀 제가 볼 때도 좋은 분석이라고 생각하는데 약간 저는 좀 생각이 달라요. 좀 두 가지 면에서 생각이 다른데요. 하나는 왜 그동안 중국이 저렇게
부양책이 뭐 강력하진 않더라도 뭔가 우리가 생각했던 만큼 부양책을 쓰지 못할 것이냐에 대해서 보면 저는 여전히 미국이 생각보다 긴축을 강하게 했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중국 같은 경우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서 특히 이제 누가 보더라도 상식적으로 경기를 제대로 부양하려면 부동산과 관련 부양이 일정 부분 들어가 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꼭 우리가 알고 있는 이게 아니더라도 특정 산업군에 대한 부양이라도 제대로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그러기에는 결국에는 금리라는 걸 조금 건드려줘야 되고 통화정책이라는 걸 더 완화를 해줘야 되는데 중국이란 국가가 미국하고의 금리 차가 많이 커지면서 특히 올해 들어서 중국 같은 경우는 경기가 어렵기 때문에 금리를 조금 내리는 모습을 보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은 이제 금리를 굉장히 크게 올렸고 이 과정 속에서 올해만 중국에서 160조 원에 달하는 돈이 중국의 채권 시장에서 빠져나갔어요. 네. 즉 미중 금리 차가 굉장히 커지면서 너무나도 큰 돈이 빠져나갔고 또 돈만 빠져나간 게 아니라 이러면서 위안화가 약세로 돌아섰죠. 네. 그럼 중국 입장에서 놓고 보면 위안화가 크게 약세가 됐다는 것 자체가 놓고 보면 수입 물가 자체가 올라온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또 중국인들 입장에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구매력이 좀 떨어지는 거게 되겠죠. 그래서 좀 되짚어 보면 중국이란 국가가 뭔가 지금 경기 부양책을 쓰기 위해서는 환경이 좋지 않은 거죠. 즉 지금은 경기 부양책을 써도 자기들이 원하는 만큼의 경기 부양 효과가 미국의 긴축 때문에 나올 수 없는 환경이라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저는 바꿔 생각을 해서 앞으로 미국의 긴축이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으나 우리가 어느 정도 부분에서 미국의 긴축이 거의 끝나간다라는 판단이 들고 네. 이게 글로벌적으로 어느 정도의 공감대들이 형성되면 그만큼 중국이 그래도 경기 부양책을 현재보다는 더 강하게 쓸 수 있는 환경이 제공될 것 같다. 그렇게 보면 정말 우리 기대만큼 될 건지는 알 수는 없으나 네. 저는 지금보다 조금 더 강한 경기 부양책을 쓸 수 있다라고 아직까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국과 관련해서는 섣부른 기대는 이제는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보여지고 네. 그래도 경기 부양책이 실제로 나올 때 행동에도 늦지 않다는 부분이 있는데 뭐 최근에 뭐 중국과 관련해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 관련해서 경기를 슬쩍이라도 부양하려는 의지들은 많이 보이고 있어요. 최근에 플랫폼 기업과 관련해서 뭔가 긍정적으로 이들 기업을 최근에 리창 총리가 격려를 해준다든가 그렇죠. 금요일에 그런 일, 목요일에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목요일에 그런 일이 있어서 그래도 이 친구들이 어느 사업을 키우려고 하는구나라는 의지도 보여줬고 아직까지는 우리 기대만큼 아니라고 하더라도 얼마 전에 LPR이라고 불리는 대출 그렇죠. 우대 금리를 0.1% 이상 내렸다라고 보면 경기 부양에 대한 의지는 여전한 것 같다. 네. 다만 아직까지는 그 경기 부양을 했었을 때 뭔가 그 부양과 관련된 효과가 훨씬 더 좀 반감될 수 있는 시기다 보니 조금 더 기다리고 있다라고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전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 경기가 굉장히 어려울 땐 우리가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하면 되는 게 아니라 사람의 몸처럼 생각을 하면 되는 게 전 경제였던 것 같아요. 네. 무슨 얘기냐면 논리적으로 보면 중국 경제가 이렇고 앞으로도 이럴 것 같아서 이런 건 못 쓸 겁니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저는 사람의 몸이라고 생각하는 건 이렇게 생각합니다. 중국이 지금 아프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세요. 경기가 어렵다는 얘기는 중국이란 몸을 생각을 하면 네. 중국의 사람의 몸이랑 아픈 거잖아요. 그럼 이렇게 생각해 보면 어떨까요? 지금 아플 때 약을 쓰지 않으면 제대로 약을 쓰지 않으면 이걸 그대로 놔둘 경우 더 아파지지 않나요? 네, 더 아파지면 향후에 써야 될 약이 더 커지거나 쉽게 얘기하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경기가 하강하는 걸 막지 않으면 나중엔 더 큰 부양책 지금 뭐 우리가 안 한다라고 그거보다 더 강한 그렇죠. 그런 것들을 놔야 될 텐데 과연 현재 수준에서 그럴 거냐?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고 경제라는 것도 똑같은 습성에서 뭔가 우리가 예방할 수 있으면 예방도 하고 또는 더 아프기 전에 사실 선제적으로 차단을 해야 그 부정적 효과가 덜한 건데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중국 경기가 그 기로에 서 있다라면 과연 중국이 나중에 경기를 더 안 좋게 만들어서 사실 더 큰 부양책을 쓸 만한 여건을 만들 거냐? 저는 아니다라고 봐서 그럼 이 정도 선에서는 일정 부분 경기가 더 나쁘지 않을 수 있도록 그런데 항상 아픈 것보다 약은 조금 더 줘야 나을 수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게 보면 뭐 섣부른 기대, 뭐 대단히 큰 부양책이 이렇게까지 얘기하기는 어려워도 그래도 하반기 들어서 미국의 긴축이 어느 정도 종료가 된다라고 시장의 공감대가 형성됐었을 때는 이와 관련된 일이 일어날 가능성도 여전히 배제할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번 7월 후반에 그 미국이 금리를 한번 올리지 않을지 아직 저는 정확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금리 올릴 가능성은 현재까지는 더 있다고 하는 거니까 만약에 금리를 올리고 나면은
더 이상 못 올린다가 확정되면 분위기가 좀 많이 달라질 수 예, 있겠네요. 많이 달라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어쨌든 중국도 그걸 기다리고 있는 것까지는 분명히 보이고 얼마 전에 그 LPR이라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던 대출 우대 금리를 중국이 0.1% 내렸었을 때 국내에 있는 대부분의 언론들 또는 시장에서는 야, 중국이 원래 이걸 더 금리를 내려서 주택을 부양할 줄 알았는데 그러지 않았다. 그래서 기대 못 미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제가 중국 관련 언론들을 많이 뒤져봤어요. 그랬더니 중국 언론은 반응이 달랐어요. 중국의 대부분의 언론들 또는 중국에 있는 유력한 증권사들의 보고서는 뭐라고 나왔냐면 이번에 정책을 아꼈다는 표현을 공식적으로 썼어요. 대부분의 경우에서 정책을 아꼈다. 쉽게 얘기해서 지금 써봐야 그 효과가 굉장히 미진하니 지금 의지 정도만 보여주고 뭔가 향후에 정책이 효과가 제대로 있을 때 그때를 기다렸다 정책을 좀 아끼는 게 어떻겠느냐라는 게 중국의 입장이었다라고 놓고 본다면 뭐 아직까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런 어떤 시각들도 있다는 점도 우리가 참고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네. 최근에 이제 중국에 다녀오셨잖아요. 네. 과거하고 느낌이 어떠시던가요? 충격이었고요. 중국이란 국가를 다녀오면서 제가 중국을 자주 갔던 이유는 두 가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하나는 역동성이 있었어요. 네. 정말 역동성이 컸고 두 번째는 변화가 너무 빨랐었어요. 중국에 한번 갔다 올 때마다 와 지난달에 갔다 왔는데도 이런 게 보이네. 그리고 또 다음 달에 갔는데도 또 다른 변화가 보였던 거예요. 그만큼 변화도 너무 빨랐고 그다음에 역동성도 있었고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서 수혜라고 불리는 기업들을 많이 찾을 수도 있었고 또 경제 변화가 너무 다이나믹하다 보니까 거기서 느끼는 재미도 있었는데 이번에 가보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내가 아는 중국이 아니었었습니다. 역동성도 없고 예.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경제에 대한 활력도 중국이란 국가가 이렇게 활력이 떨어져 있나. 자, 중국에 가서 말만 안 했으면 내가 옛날에 일본을 간 느낌 그런 느낌을 받을 정도로 왜 이렇게 경기가 어렵지? 네. 근데 사람들이 왜 이렇게 활력이 없을까? 네. 그리고 이전에 비해서 그렇게 많이 변한 게 없네? 라고 느낄 정도로 생각보다 우리가 신문에서 봤던 또는 언론에서 느꼈던 게 허는 아니었구나. 정말 중국 경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건 맞구나라는 걸 사실 몸으로도 많이 느끼고 왔습니다. 제가 아시겠지만 이 코로나가 있기 전에는 거의 10여 년 이상을 거의 매달 중국을 갔었기 때문에 그래도 뭐 중국에 계시는 분만은 못하겠지만 전체적으로 중국에 대해서는 그래도 많이 봐왔고 그 변화를 느꼈었는데 이번에는 그래도 한 3년 정도 만에 갔었으면 더 많이 변했을 거라고 상상을 했고 혹시 내가 못 보던 게 뭔가 있는데 물론 바뀐 게 없진 않았지만 제가 봤던 그런 변화는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럼 여러 가지 생각이 드셨을 것 같은데 왜 그렇게 됐을까요? 팬데믹 때문에 눌려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우리가 많이 느끼는 공동부유에 의해서 예를 들어 혁신적 기업들이 눌려지고 그다음에 그 공동부유로 인해서 뭐 여러 가지 그 이제 3년임 체제가 되면서 네. 완벽한 시스템이 구축되면서 사람들이 소리를 안 내서 그런 건지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 것 같거든요. 사실 복합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몇 가지를 꼽아 본다라면 첫 번째로 미중 간의 갈등도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현재 미국이 제일 불편해하는 게 중국 미중 간의 갈등이 말이 갈등이지 G2 분쟁이었었으니까 결국 중국이 치고 올라오는 걸 미국이 막으려는 의도가 보였고 즉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한 장애물을 미국이 자꾸 주고 그런다라면 거기와 관련해서도 어느 정도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정책적인 영향도 있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지금 말씀을 주셨지만 중국의 공동부유 이런 어떤 정책적 부분들도 사실 이제 성장보다는 분배에 뭔가 초점을 둔 거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당연히 분배 초점을 둘 때 그 타겟이 되는 기업들 자체가 그동안 시장을 이끌었었던 수많은 빅테크 기업단 말이에요. 그렇죠? 우리가 그럼 마윈의 알리바바라든가 근데 이런 기업들 뭐 굉장히 그동안 어려움을 되게 많이 겪었었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제일 많은 게 이런 빅테크 기업이라든가 교육 관련 일자리라든가 또는 체육과 관련된 일자리였는데 기억하시겠지만 중국에서 사교육들 다 잡아버렸잖아요. 그렇죠. 학원들 다 문 닫아 그거 이랬었고 근데 영향이 컸을까? 많이 컸어요. 왜냐하면 청년 실업률 20% 안에는 이 영향들이 다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대부분 청년 실업률이 있었던 업종들이 다 이 업종들이에요. 빅테크, 그다음에 체육 관련, 그다음에 지금 말씀드렸던 사교육과 관련된 이런 일자리에서 생각보다 많은 일자리가 줄었다라고 감안을 한다라면 중국이 실업률이 올라간 것 이게 중국이 공동부유에서 취했던 정책과 별 무관하지 않고 굉장히 생각보다 관련이 깊었다. 이렇게 봐야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거기에다 부동산과 관련된 부작용도 있었던 거죠. 네, 그렇죠. 헝다 사태를 비롯해서 사실 어떻게 보면 중국인들이 그동안 돈을 쓸 수 있었던
원인 중에 하나가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고 그로 인한 부의 효과, 흔히 얘기하는 웰스 이펙트라는 효과를 해서 돈을 많이 썼던 것도 있었는데 최근에 부동산과 관련해서 많은 정책적 규제가 있었고 이러다 보니 부동산 가격이 굉장히 어려웠을 거고 이로 인해서 아마 중국인들의 소비도 굉장히 많이 얼어붙은 거 아닌가라고 볼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코로나와 관련해서는 거의 역대급 정책을 썼죠. 그렇죠? 거의 뭐 몇 달 동안 집에서 나갈 수도 없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나 미국 같은 경우는 이랬을 경우 보조금이라도 줬지만 중국은 그런 게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생으로 다 죽은 거예요. 생각을 해보면 그러다 보니까 한 가지가 아니라 이런 여러 가지 정책들이 복합적으로 됐고 특히 중국의 경제 또는 정치적인 정책 자체가 이전하고는 다른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중국에 있는 인민들 자체가 앞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들도 많이 있다 보니 저축은 하되 자꾸 이제 내가 있는 돈을 쓰거나 이러지는 못하는 게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코로나에서 너무 충격을 많이 당하니까 사람들이 돈 쓸 생각도 못하고 너무 황당하게 당했으니까 어떤 저축을 하면서 예비하고 대비하는 그렇죠. 시스템. 불안한 거죠. 예. 뭐 코로나가 언제 또 있을지도 모르겠고 중국의 정책 자체도 우리가 알고 민간 기업에 대한 규제도 많이 강해진 것도 사실이고 또 미중 간의 갈등 때문에 사실 중국에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아는 글로벌로 뻗어나기도 이전만큼 쉽지 않은 상황인 그렇죠. 거고 거기다 부동산 가격도 좋지 않고 한두 가지가 아니라 여러 가지가 복합적으로 작용을 했으면 중국 인민들 입장에서 놓고 보면 여러 가지가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그렇죠. 우리가 봐도 불안한데 당사자들이 느끼는 건 더 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러다 보니 혹시 돈이 있다고 하더라도 내가 열심히 쓰겠어라는 생각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혹시 돈이 있다라면 조금 일단 쟁여두자라는 생각이 더 강했을 거고 그로 인해서 소비가 옛날만큼 사라지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추정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 제3자 우리나라 사람으로 그냥 좀 편하게 막 얘기를 해보면 실제로 지금 들리는 얘기 중에 하나가 싱가포르의 부동산 가격이 폭등을 했다. 진짜 폭등을 해서 홍콩에서 일하면서 싱가포르에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던 애들 완전 망했다. 예. 임대료가 거의 2배씩 올라서 살 수가 없다. 막 이렇게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그 싱가포르의 부동산 가격 폭등은 중국 사람들이 코로나 끝나고 밖으로 나올 수 있자마자 생긴 현상 중에 하나니 거기에 계신 분들의 얘기를 들어보니 소위 말하는 고급 주택지나 주거지 보면 갑자기 중국 사람들이 많아졌다. 내용을 들어보니 이제 감옥 같은 데서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으니까 여기다 집을 산다. 뭐 재력이 있었던 사람은 뭐 싱가포르 비싼 가격 개의치 않겠죠. 그러니까 막 사면서 싱가포르 집값을 올렸다 이런 건데 그러니까 그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일부 소위 말하는 경제적인 유력층이나 이런 사람들이 약간 이반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그냥 우리 제3자니까 편하게 그렇죠. 랩시언을 돌려본다. 그런 분들도 있겠지만 사실 뭐 전체라고 보기는 어려우니까 그래도 아직도 중국에는 돈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거고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제 이렇게 쓰는 게 되게 불안하겠죠.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도 있었냐면 중국에도 지금 생각보다 골프 열풍이 많이 불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당에서 골프를 별로 좋아하지 않나 봐요. 그래서 지금 기존에 있던 골프장들이 생각보다 많이 갈아엎어지고 있어요. 우리나라 안 하는 게 아니고 갈아엎어진다고요? 예, 갈아엎어지고 있는 경우도 많아서 그래서 골프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얘기들도 많이 들리거든요. 갈아엎어져서? 예. 골프장 없어지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책들을 보면 아무래도 돈이 있는 사람들 입장에서 돈 쓰기가 되게 부담스러울 수가 있겠죠. 자, 이런 거를 보면 한번 또 역사를 거슬러 가면 시진핑이 여기까지 온 데는 사실 인민의 지지를 상당히 많이 받았기 때문에 이 자리까지 오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인민의 지지를 많이 받았던 건 사실 공동부유 정책 같은 걸 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게 아닌가 싶어요. 저 생각에는. 그러니까 대중적인 지지를 받았던 것은 이 사람의 어떤 소탈하거나 그 서민지향형의 그런 어떤 공산주의가 가져야 되는 그런 덕목을 많이 가져서 인기가 있어서 여기까지 왔고 그걸 진짜 실행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실은 잘하는 데는 내버려 두고 못하는 데를 끌어올려줘야 되는데 잘하는 데를 찍어 눌러가지고 공동부유를 마치 공동빈곤처럼 시츄에이션을 만들어 놔가지고 굉장히 어려운 상황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책이 잘못된데 아무도 워낙 권력이 가니까 끽소리 못하고 그냥 가는 거고 또 대중의 지지가 강하니까 그것들이 이렇게 다 먹히고 이런 상황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요. 생각보다 이제 중국의 젊은 층 중심으로는 여전히 당에 대한 지지가 강합니다. 그렇죠. 예. 네. 아무래도 이제 최근에 이제 흔히 해서 고차이라 그래가지고 애국 소비 이런 것들도 많이 일어나는 게
궁극적으로 중국의 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중국이 미국하고 대적할 수 있을 정도로 큰 게 아니냐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올 정도고 중국에서 실제 최근에 인기 있는 영화들이 전부 다 국뽕 영화들이에요. 예. 네. 그런 것들을 봐서도 실제 곳곳 다녀도 그런 것들도 많이 눈에 띄고 뭐 그렇지 않느냐라고 생각이 어쩌진 들긴 하는데 분명한 건 중국이란 국가도 나중에 어쨌든 미국과 맞서려면 힘이 있어야 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향후에 어떻게 정책을 써 나가야 어쨌든 경제가 발전하는지 모르지 않을 거니 이전에도 중국의 정책을 보면 조였다 놔줬다를 반복을 하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정책으로 아마 우리가 봤었던 그런 빅테크 기업들이 이제는 충분히 당에서 길들였다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사실 아시겠지만 그동안 빅테크 기업들이 단순히 공동부유 때문에 이렇게 규제를 받은 것뿐만이 아니라 이 규제는 글로벌적으로 같았거든요. 한국도 그랬었고 미국도 빅테크 기업들 독과점 반독점 규제로 이제 얽어문 매분이 있었잖아요. 최근에 양극화가 됐던 원인 중에 하나가 빅테크 기업이라고 했었던 것도 있었는데 또 여기에다가 중국에서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던 거죠. 그동안 마윈이라든가 아니면 띠디 추싱이 중국 당국이 하지 말라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예를 들어서 마윈은 정부를 좀 비판한다든가 띠디 추싱 같은 경우는 그렇게 미국에 상장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그 당의 얘기를 어기고 가서 하려고 했었던 여러 가지 사태들 결국 당이 볼 때는 이 친구들 봐라 내 알고 있는 어떤 그 정책적 안에서 벗어나려고 하네 이런 것 자체를 굉장히 불편하게 여겼을 거고 그래서 더 강하게 이런 규제를 강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면 그 친구들이 충분히 알아들었을 거라고 판단을 하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리창 총리가 최근에 풀어준 거 아닌가. 그러면 이제 그 기업들은 이제 당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알 거니까 거기에 맞춰서 이제 뭐 거부하지 않으면서 그렇죠 나름대로 거기에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는 모습만 보여준다라고 하면 저는 그래도 지금보다는 중국이 나은 그림을 그리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여러분 지금 신한투자증권의 이소멸 이사님과 함께하는 투자 인사이트 시간 함께하고 계십니다. 제가 최근에 이제 나오시는 것들 몇 개를 봤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옛날 애널리스트 때보다 더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요. 더 감이 좋아졌고요. 왜냐하면 더 치열하게 저도 이제 제 돈을 벌어야 되는 것도 있는 거고 저도 직접 매매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이제 치열하게 하게 되더라고요. 되게 민감해지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공부들을 많이 하다 보면 그 연결되면서 떠오르는 이런 것들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더 고민하고 그리고 항상 또 왜 그렇지라고 꼭 따져보고 좀 더 여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그래서 아마 우리 지점장님께서도 되게 일찍 나오시는 걸로 알고 있지만 저도 뭐 5시 때 나와서 그때부터 해서 집에 들어가면 보통 10시나 11시 되거든요. 그때까지 계속 고민하고 또 궁금하면 꼭 찾아가 봅니다. 아시겠어요? 책상함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이 사람들이 왜 이런 걸 하지? 저 사람들은 왜 저런 걸 할까? 가서 물어도 보고 경험도 해보고 그러면 그래도 그렇게 하면 더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는 것 같아요. 요즘 그럼 주로 무슨 공부 많이 하십니까? 요즘은 일단은 매크로 공부와 관련해서는 매크로에서 제일 중요한 건 숫자도 중요한데 이 매크로가 시장에 주는 함의 이런 것들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거보다 제가 가장 다른 사람에 비해서 뭔가 그래도 장점을 가지고 있다라면 뭔가 산업이 변할 때 큰 그림 그리는 걸 되게 좋아를 해요. 기억들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국내에서 방산이라는 걸 제일 먼저 소개를 했었고 그게 이미 지금 주도주가 됐죠. 물론 이제 방산에서도 다 오른 건 아니고 종목별로 오른 건 달라요. 2차 전지도 마찬가지였잖아요. 다 오른 게 아닌 것처럼 특정 종목은 6배 이상 오르기도 했으니까 그랬던 것도 그렇고 국내에서 송배전 관련 기업도 제일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굉장히 제일 먼저 얘기를 말씀드렸고 조선도 마찬가지고 근데 할 때마다 반응은 좋지는 않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방산할 때도 이런 거 테마 아니냐 이런 말씀을 주셨던 거고 최근엔 AI까지 그런데 이런 큰 그림을 그려보면 이 큰 그림들이 얼마나 크게 그려지는지 많이 보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그림을 통해서 저는 이제 더 발전하고 또 투자자 여러분들의 반응을 보면서 이런 것도 이렇게 전달해 드리면 이 큰 그림을 같이 향유할 수 있겠다 이런 고민들도 좀 많이 하게 되고요. 특히 매크로와 관련해서는 저도 이제 경제학 출신이잖아요. 근데 경제학을 있는 그대로 보면 안 됩니다. 조금 더 첨언을 드리면 경제학의 기본 속성은 비관적인 거예요. 경제학 하시는 분들은 항상 시장에 불만이에요. 그렇죠? 더 나아져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되는 거고 또 하나는 정책도 지금 정부가 간섭이 많으면 무슨 소리야? 시장이 스스로 할 수 있도록 내비도 그래가지고 항상 케인즈 학파나 우리가 시카고 학파가 서로 싸우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시각들이 굉장히 안 좋아요. 그런데 주식은 그런 경제학적인 지식을 우리 걸로 변환시켜서 봐야 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어떻게 보는 거냐면 같은 금리를 올려도 이전에 0.75% 금리를 올렸는데 다음번에 0.5를 올렸다. 그러면 신문에서는 여전히 긴축이 강하다고 하지만 저는 그땐 터닝 포인트로 보는 거예요. 네. 0.7에서 0.5면 이전보다 금리 올림 폭이 줄어들었네. 네. 그러면 경제적으로 놓고 보면 여전히 긴축이라고 보겠지만 주시장 입장에서 보면 완화한 거거든요. 네네. 그 다음에도 0.7이 아니고 그때부터 실제 주식이 올랐어요. 지금도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최근에 물가가 3%까지 떨어졌는데 네. 9%에서 3% 물가 떨어질 때까지 주식은 계속 올랐어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우리는 그 기간 내내 우려하고 계속 걱정하고 뭔가 불안해했는데 네. 사실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간단해요. 물가가 올라서 주가가 빠졌으면 물가가 빠지면 주가도 오르는 거예요. 네. 사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생각하면 안 되는데 너무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심취하다 보니 정말 봐야 될 걸 보지 못하고 엉뚱한 데서 굉장히 시간 낭비를 하다가 또는 굉장히 고민을 하다가 이런 좋은 장에서 수익도 많이 못 냈을 거고 또는 정말 사야 되는 시점에서 불안하니까 사지 못하고 오히려 주식에 대한 비중을 줄이는 오류들을 많이 경험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식으로 판단하는 그래서 저는 최근에 이제 물가와 관련 것들도 많이 나왔었고 했었을 때 딱 두 가지만 봅니다. 하나는 첫 번째 CPI와 관련해서는 코 CPI가 얼마인가? 네. 즉, 코 CPI 기준으로 해서 지금 있는 기준금리보다 낮으면 제약적 수준인 거거든요. 이번에 처음으로 4.8로 들어왔죠. 네네. 그럼 이거는 물가 지표는 이미 합격점이 된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다음은 뭐냐? 그 다음은 딱 하나 남은 거죠. 고용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만 남았어요. 그렇죠. 시간당 임금 상승률이 연준의 기준이 이미 정해져 있어요. 연준은 이 기준에 들어오면 금리를 올리지 않겠다. 네. 그 기준이 얼마냐? MOM으로 즉 전월 대비는 0.3%고요. 네. 그 이내고 그걸 연율로 계산하면 3.5%예요. 네네. 근데 이번에 4% 넘었으니까 이번에 0.36% 나왔거든요. 요게 3% 이내로 들어오면 사실상 금리를 중단한다. 이 두 가지를 보는 거고 네. 요 두 가지는 제가 자기적으로 말씀드린 게 아니라 연준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거였어요. 네. 파월 의장 얘기 보면 고용 시장에서 임금 상승률이 얼마여서 그렇죠? 또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물가 중에서는 코어 CPI가 얼마여서 이런 거죠. 네. 서비스 물가가 아직도 그런 물가가 높아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높다 낮다 기준이 이 두 가지거든요. 예. 한 가지는 충족이 됐으니 앞으로 나오는 고용 지표에서 시간당 임금 상승률만 0.3% 이내로만 들어오면 네. 사실상 연준은 긴축이 중단된다라는 그것만 보시면 됩니다. 네.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모르시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되죠. 나와도 이게 긴축을 중단한 건지 아닌지 우리가 판단하기가 어렵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준을 세우고 그 안에 들어온지 아닌지 그것만 보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매크로는 그렇게 보시고 그다음에 실전 투자를 하시는 분이니까 바텀업이나 이거는 또 어떻게 하시는지. 전체적으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크게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책을 많이 보고 예. 두 번째는 신기술의 발전을 많이 봐요. 예. 예를 들어서 새로운 기술이 나왔는데 이 새로운 기술이 나온 게 모든 사람이 다 쓸 것 같다. 그거를 혁명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지. 일부 사람들이 쓰는 건 개선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다 나도 쓰고 너도 쓰고 여러 사람들이 다 쓸 것 같다라고 하면 혁명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혁명이라고 해서 대단한 게 아니라 이전에 있던 기술을 해서 좀만 편리하면 돼요. 사람들은 이전보다 편리하면 그렇죠? 그래서 돈이 덜 들어가면 이걸 썼을 때 예. 결국 이런 걸 쓰게 되는 걸 우리는 혁신 또는 혁명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네. 그런 게 있는지 보는 거예요. 최근에 AI가 대표적입니다. 네. 지금 AI와 관련해서 이거를 제일 많이 활용하는 게 지금 대학생들이겠죠. 그렇죠. 네, 대학생들이 이미 리포트에도 활용하는데 아마 연세가 있으실수록 이거에 대한 관심이 조금 적으시거나 아니면 조금 신기술을 받아들이는데 조금 마음의 벽을 치시고 보실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여지는데요. 실제 공부를 해보면 의외로 저는 큰 산업에 대한 그림이 그려지고 있다라고 해서 이런 새로운 기술이 나왔을 때 그 네. 기술이 얼마나 커질 수 있는지를 보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정책이 왜 중요하냐면 궁극적으로 시장의 주도주를 만드는 건 다 정책이었어요. 예컨대 2008년도에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되면서 그때 처음으로 내놨던 정책이 전기차 관련 정책이 그때 처음 나왔거든요. 네. 그때 전기차 관련 4-5배 올랐었던 그런 경험도 있었었고 지금도 우리 시장에서 많이 오르고 있는 여러 가지 종목들, 예를 들면 2차 전지, 배터리 관련 기업들 또는 송배전 관련 기업들, 조선주들 이런 것들이 다 정책 수혜주예요. 궁극적으로 미국이라는 국가가
제조업으로 변신하겠다는 정책, 그 정책 안에서 중국을 배제하겠다라는 법적 태도를 바꾼 것 자체가 정책에 수혜를 줬기 때문에 저는 이런 정책이 나올 때 어떤 기업들이 수혜를 받고 어떤 기업들이 피해를 받는지를 갈라서 그게 중축에 어떤 수혜가 된다 해서 그걸 많이 보는 편이고 그래서 지난해부터 제가 하락장인데도 불구하고 주도주가 있습니다라고 여러분들한테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던 이유가 보통 정책은 굉장히 뒤에 나오는데 지난해는 특이하게 시장이 급락하는데 그 정책이 먼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정책 관련주는 이미 지난해부터 움직이기 시작을 해서 시장 하락에도 불구하고 많이 움직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정책적인 변화, 각국의 정책적인 변화 그리고 새로운 기술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많이 따져보는 편입니다. 지금은 그 많은 분들이 이제 매크로에 매여 있으셨던 분이 사실 닥쳤던 개가 됐습니다. 지수가 사실 바닥에서 꽤 많이 올랐으니까요. 그런데 이제 이 이후의 시장에 대해서 이제 반신반의하는데 우리 그 지금 말씀하셨던 기술의 측면에서 보면 뭐 이 기술을 이렇게 발전시키는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이 극명하게 차이가 나면서 사실 침체 같은 분위기가 있지만 갈 거는 가는 딱 상반기에 이루어졌던 이런 일들이 하반기에 계속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드는데 어떤 새로운 기술과 관련해서 앞으로 어떻게 전망을 하고 계십니까? 실제로 그 말씀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 게 지금 아마 경제학적으로 놓고 보면 경기 침체 얘기들을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그분들의 의견을 보면 그 의견을 무시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도 저도 그분들의 의견을 놓고 보면 너무 좋은 의견이시고 또 상당 부분 일리는 있거든요. 근데 일단 이렇게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분들이 말씀하신 경기 침체, 한국도 마찬가지고 그럼 냉정하게 따지면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는 전체 경기가 침체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근데 주식시장에 상장된 기업은 그냥 국가대표예요. 이 사람 우리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 상장돼 있는 기업은 그 중에서 아주 부분인 일부를 대표하는 기업들인 거지 전체를 대변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쉬울 것 같습니다. 한국에서 경제가 좋은가? 생각해보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유통 관련주들이 안 좋잖아요. 그렇죠. 최악이죠. 이마트 주가가 좋았나요? 안 좋았죠. 그렇죠? 그러면 여러분도 아시면 한전도 주가가 좋았었나요? 안 좋았었죠. 금융주들도 안 좋았었죠. 잘 보면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신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게 틀린 생각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그런데 경제가 안 좋다라고 느꼈던 그 관련 기업들은 확실히 누가 보더라도 주가가 안 좋았어요. 그런데 그 외적으로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이 정책을 바꾸면서 했던 종목들은 좋았죠. 그리고 AI 관련주들은 주가가 좋았죠. 근데 웃긴 건 뭐냐면 지금 그 말씀드렸던 정책 관련주하고 AI 관련주가 시가총액이 더 커요. 그렇죠. 그러니까 합해보면 그렇죠. 경제는 안 좋은 게 맞는데 전체 경제는 안 좋은 게 맞는데 그 부분은 상당히 좋은 것 같다. 근데 문제는 그 부분 관련주들이 시가총액이 크다 보니 경제는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오른 거죠. 미국도 그래요. 미국도 경제가 썩 좋다라고만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간에 지금 AI와 관련된 기업들이 우리 이런 얘기 하잖아요. 매그니피션트 7. 그렇죠. 즉 7개 종목이 이끌고 있는데 문제는 7개 종목이 시가총액 7개라는 얘기죠. 거의 국가 7개가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그러면 그 7개 기업이 지금 시가총액 30%가 넘거든요. 그러면 그 기업들만 움직여도 지수는 올라가죠. 그렇죠. 근데 경제는 안 좋다고 얘기할 수는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전체는 안 좋지만 부분은 좋은데 그 부분이 주가 지수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 아마 많은 분들이 경제에서 느끼는 거하고 지수하고 따로 움직이는데 이거 동일시 하시는 것 같아요. 경제는 주가하고 가치가 그렇진 않은 일들이 많이 벌어지더라. 그래서 국가대표는 우리는 선발하는 그 기업들만 보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기업들 중심으로 봐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그래서 아마 앞으로도 여기 계신 많은 분들께서 경기 지표와 시장이 괴리가 돼서 움직이는 거를 다시 계속 볼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는 주식하는 사람들이니 경기 지표도 중요하지만 무시할 수는 없지만 그것보다는 산업의 변화 그리고 그 변화를 일으키는 기업들의 시가총액이 얼마나 큰지 여부를 따져보고 투자를 하시면 그래도 조금 실수를 줄일 수 있을 거라 보여집니다. 네. 그 지금 이제 매그니피센트 7 말씀을 하셨는데 진짜 저는 현대를 맞이하면서 기업이 국가를 초월하는 상황들이 확연하게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얘들의 가는 길을 막을 수가 없겠구나.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다른 경기가 다 안 좋아도 얘네 중심의 경기는 계속 쭉쭉 뻗어나갈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너무 많이 들어요. 사실 그 이전에도 기술의 발전이
경지를 돌린 경우도 여러 차례 있었어요. 이 대표적인 사례가 1995년에 있었던 인텔 또는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새로운 기술. 그때 컴퓨터라는 게 이제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퍼스널 컴퓨터라는 게 처음 보급이 됐고 마이크로소프트의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들이 나오면서 생산성 혁명을 통해서 시장을 이끌었던 경우도 있었고요. 여러분도 또 잘 아시는 여러 가지 사례 중에 2014년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2014년도에 그때 불었던 열풍이 LTE 그리고 그 뒤로 5G 쉽게 얘기하면 우리 이거하고는 통신주들이 이 우리가 달고 다니는 이 휴대폰의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라졌거든요. 네. 자, 이게 끊기지 않고 속도가 빨라지다 보니까 이 안에 모든 산업들이 들어왔던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게 유튜브예요. 네. 이전에 유튜브가 있어도 자꾸 끊기니까 여기서 볼 필요가 없었지만 이제는 끊기지 않고 볼 수 있으면서 여기 유튜브도 들어왔고 그래서 우리 각도기 TV도 탄생을 하게 된 거고 그리고 또 뿐만이 아니라 OTT라고 불리는 넷플릭스 같은 기업도 이럴 때 생긴 거예요. 그렇죠. 또 여기로 모든 것들이 들어오면서 흔히 얘기하는 플랫폼이라는 경제가 처음 생겼어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전에도 있었지만 더 가속화된 게 이때였고 플랫폼 경제가 가속화되더니 이 플랫폼 기업들은 더 확장하기 위해서 서버라는 걸 투자를 했고 이 서버 투자가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을 이끌면서 산업의 변화를 줬던 그런 사례도 있다는 얘기죠. 결국엔 이런 새로운 기술의 발전은 단순히 기술의 발전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연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고 그 연관 산업이 의외로 꺼져가는 경제를 살리는 경우도 더러 있다라는 것만 놓고 보면 그냥 단순히 기술이 좋아지고 바뀐다라고 생각할 게 아니라 이 자체가 혹시 우리가 있던 경제 방향을 바꿀 수 있는 정도의 힘이 있는 건지 그런 것도 따져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듣고 보니 맞습니다. 예를 들어 옛날에 자동차가 좋아져서 엔진 성능이 좋아지고 연비가 좋아지고 하는 건 개선되고 좋아지는 거지만 이 스마트폰 시대에는 삶의 행태와 그럼요.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여러분들께서 지금 느끼시고 계시겠지만 이전하고 달라진 것 중에서 애들인데요. 네. 애들 우리 옛날에 식당 가면 우리가 얼르고 달랬는데 지금은 다 이 태블릿 주잖아요. 그죠? 식당 가보면 어린이들한테 이 태블릿 보고 있으면 조용해지잖아요. 예전에는 그런 일이 없었는데 요즘 그게 일상화됐죠. 그런 것도 변한 거예요. 전체적으로. 그리고 요즘 애들 과외할 때도 보면은 태블릿 가지고 과외하는 기업들도 많이 태어나고 있고 또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인터넷 강의. 옛날 우리 EBS가 있었지만 메가스타디나 이런 기업들이 훌륭한 기업들인 가지만 클 수 있었던 배경 중에 하나는 이 휴대폰이나 태블릿을 쓸 인터넷 강의가 그렇죠? 이런 어떤 환경들이 마련되면서 커진 것도 있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분들의 연봉이 대단하지 않습니까? 근데 인터넷이 아니었으면 그 정도 대단했을까요? 그 정도는 아니었겠죠. 그렇죠? 그랬던 것처럼 뭔가 새로운 일들을 많이 만드는 일들이 많이 생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뭐 옛날 증권사 수준이었으면 우리 이선엽 이사님이나 제가 이렇게 세상에 가끔가다 길거리에서 알아보는 사람이 생길 정도의 일은 없었겠죠. 아, 그렇겠죠. 예. 사실 저는 연예인도 아닌데 연예인처럼 봐주시는 거 보면 굉장히 좀 솔직히 부끄럽습니다. 굉장히. 예. 왜냐면 나름대로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인 거고 주식이라는 게 사실 또 돈을 많이 벌어들으면 좋지만 안 그런 경우도 있다 보니 일반 우리가 연예인들은 그래도 기쁨을 많이 주시잖아요. 그렇죠. 우린 그러지 못하는 사람들에서 항상 뵙고 나면 죄송한 마음이 먼저 들어요. 진짜로. 참. 근데 참 괴리가 있습니다. 잘하고자 하지만 우리의 뜻이 제대로 전달 안 되는 일이 또 여기인 것 많이 같아요. 있죠. 네.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대중심리와 군중심리, 투자 군중심리는 우리가 어떻게 역행하고 싶어도 역행하기가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안타깝고 저는 그런 것 같습니다. 그냥 여러분들의 군중심리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분명한 거는 항상 군중들이 그렇게 한꺼번에 다 몰려갔었을 때는 그 방향으로 시장은 잘 안 움직였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렇죠. 예, 많은 분들이. 그래서 항상 좀 더 냉정하게 시장을 좀 바라보실 필요가 있고 어디에 휩쓸리실 필요는 저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중심을 가지고 주식을 하시다 보면 뭐 그리고 또 보시는 분들 많은 분들이 다 특징이 다르실 거잖아요. 그죠? 어떤 분은 가치주를 좋아하실 거고 어떤 분은 성장주를 좋아하실 거고 여러 가지가 있을 거니 여러분들한테 맞는 주식을 하고 또 저뿐만이 아니라 저보다 훨씬 더 잘하는 맞는 분들이 있으면 그분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귀를 기울여 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항상 시장은 쏠림이 있는 거고 그 쏠림 안에서 그 쏠림이 있는 배경이 있는 거잖아요. 그죠? 앞서도 잠시 설명드렸지만 최근에 저는 이제 미국과 관련해서 최근에 이제 그 특정 7종목이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처음에 나온 우리 증권사들의 분석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너무 쏠림이 심하다. 특정 종목 중심으로 올라가면 오래가지 못한다. 라는 분석이 나왔었는데 그 분석을 보면 전 되게 안타까웠어요. 두 가지 면에서. 하나는 뭐냐면 미국에서 그 초거대 AI를 할 수 있는 기업은 사실
사실 그 7개 외엔 없어요. 그죠? 네. 그래서 걔들만 올라갔던 건데 AI라는 거에 대한 이해가 없었었으니 너무 특정 종목 중심이라고 잘못 얘기를 한 게 있고, 두 번째는 이 기업들이 많이 올라가다 보면 이 기업들이 라이센스를 줘서 여러 기업들이 혜택을 보면서 결국엔 조금 더 지나면 시장이 확장되는 게 보여요. 대표적인 어도비 같은 경우는 그렇죠. 또 예. 엄청나게 충분히 보이는데 그런 판단은 없이, 그러니까 그 산업에 대한 정말 깊은 이런 공부가 없이 단순히 그런 현상만 보고 오래 못 갈 것이다라고 얘기했던 것 자체가 굉장히 안타까웠어요. 네네. 그래서 어떤 것들이 그렇게 특정적으로 움직이면 항상 공부를 더 많이 해봐야 되는 게, 꼭지에서는 특정 종목이 움직이면 꼭지가 맞는데 네. 지수가 바닥일 때 특정 종목들 중심으로 움직일 때는 그게 새로운 산업군을 형성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고, 저희 신한에서도 그런 자료가 또 우리 리서치 좋은 자료가 나왔었잖아요. 네. 그래서 오히려 마음의 문을 항상 열고 왜 얘들만 오르지? 특별한 이유가 있나? 이런 따져보는 버릇 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선배님이다 보니까 이런 얘기 저런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 자 그러면 앞으로 미래에 어떤 산업이 우리를 이끌어갈 주도, 우리가 투자해야 될 또는 시야를 열고 관심을 가져야 될 어떤 영역이 그런 영역이 될 거라고 저는 보실까요? 일단은 지금 세 가지로 따져봤어요. 첫 번째는 최근에 미국 시장에서 이제 7월에 금리 인상이 진짜 마지막일 거냐를 우리가 조금 더 확인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최근에 나왔었던 소비자 물가 지수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금리를 이제 2번까지는 아닌 것 같고 한 번 정도는 올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해서 이전에는 2번 정도 올릴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에서 그게 줄어들기 시작을 했거든요. 네. 그런데 이런 게 고착화되면 흔히 얘기하는 긴축에 대한 종료 기대감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렇겠죠. 그러면 시장에서 놓고 보면 가장 중요한 변화는 환율 시장의 대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컨대 드디어 원화나 원달러 환율, 즉 달러가 추세적인 약세 네. 또는 원달러 환율이 추세적인 강세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물론 네네. 정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우리가 옛날처럼 무슨 뭐 1,100원 이런 건 아니겠죠. 그런 기대까지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어느 정도 환율 시장에서 큰 전환점이 오면 일단 이것과 관련된 기업들 지수가 좋아질 수 있겠죠. 그러겠죠. 예컨대 한국 시장과 관련해서 외국인들이 볼 때는 환차익만 노릴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렇죠. 지수를 중심으로 외국인들이 큰 기업들을 사면서 지수에 베팅할 가능성도 높아질 거고, 네. 두 번째는 그동안 환율, 특히 원화가 대단히 약세였기 때문에 환율 때문에 망가진 기업들, 또 반대로 생각을 하면 원화가 강세일 때 수혜를 보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그렇죠. 제가 볼 땐 의외의 수혜 가능성도 높다라고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수출에 따른 변화도 있을 그렇죠. 것이고요. 그래서 네. 동시에 엔화도 동시에 강세를 띠기 때문에 네.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환율과 관련해서 뭔가 정책적인 변화로 인한 수혜 기업들 또는 수혜 국가들을 1차적으로 찾아보면 저는 올 하반기에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요. 네. 두 번째는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정책적인 변화, 즉 네. 미국이 현재 서비스업과 빅테크 기업 중심에서 제조업 중심으로 변하고자 하는 이 정책적인 변화는 일시적인 변화가 아니라 40년 만의 변화입니다. 저는 최소한 많은 분들이 이 변화가 아주 큰 변화라는 걸 느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큰 변화거든요. 그러면 이 관련 기업들은 최근에 많이 오르긴 했어도 네. 사실 여기가 끝이라고 말하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물론 그 관련 기업들 중에서 종목별로는 분명히 나뉘겠습니다만 네. 나름대로 생각보다 더 움직일 개연성이 높다. 왜냐하면 보통 이렇게 크게 움직이는 경우에 통상적으로 이 기업들의 종말을 맞이하는 경우는 이게 다 좋다고 하니 너도 나도 공급자들이 많아지면 네. 문제가 되는데 어이없게도 지금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런 각국의 시장에서 이런 변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공급자들의 캐파 증설이 많지 않다라는 공통점들이 있어요. 그래서 생각보다 오랜 기간 이 향유를 느낄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최근에 여러분들 주식하시면서 많이 느낀 게 주도주라고 불린 애들 잡아보긴 했는데 한 번 정도 매매해 보셨을 거예요. 근데 한 번 팔고 났더니 그 다음부터는 안 빠지고 계속 올라가서 되게 당혹스러운 일들을 많이 겪으실 텐데 이게 그거예요. 그래서 우선적으로는 미국이 정책적으로 변하는 이 변화가 얼마나 큰 건지 먼저 따져보고 거기에 따른 업종이나 기업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봤으면 좋겠다. 네. 저는 여전히 그쪽이 더 잘 네. 거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저는 지금 있는 이 인공지능, 이 AI의 발전이
한국 기업보다는 미국 기업 중심으로 정말 많은 시세를 주는 기업들이 많이 나올 것 같다. 예. 현재 있는 이 AI가 계속해서 개선이 되고 발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분야로 확산되는 것들이 많이 보이거든요. 그러면 이와 관련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좋은 주가 반응을 보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시고 계시는데 지금 진행 제공되고 있는 이 생성 AI를 통한 이 AI의 개선 발전은 단순히 컨셉이 아니라 네. 지금 생각보다 많은 기업들이 이뤄내서 실제 돈도 벌고 있고 또 앞으로도 돈을 벌 가능성이 많다라는 게 이전과는 다른 것 같아요. 이전에는 99년 이럴 때는 컨셉이었었어요. 네네. 이게 그렇게 되지 않을까. 근데 지금은 실체가 있고 돈도 벌고 있고 활용도 되고 있더라. 그래서 이런 기업들을 조금 더 고민하고 많이 찾아보시면 우리한테 더 좋은 기회가 올해 연말까지 저는 충분히 있을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아까 두 번째 말씀하셨던 이제 그 미국의 IRA 그리고 제조 구축. 예. 사실은 이 배경에는 상대편으로 중국이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럼 이 중국에 대한 제재는 계속 간다. 그렇다고 봐야 되겠죠. 최근에 이제 미국과 중국과 관계에서 이전에는 아시겠지만 디커플링에서 디리스킹으로 일단은 우리가 수위는 낮아진 건 맞아요. 그런데 수위가 낮아졌다고 하더라도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거에 대해서는 여전히 규제를 하겠다라고 하는 거고 네. 지금 우리 기업이 수혜를 받고 있는 건 다 그거와 관련된 기업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전반적으로 놓고 보면 이 수혜가 풀릴 가능성은 굉장히 낮다. 그래서 여전히 그 수혜가 지속될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오히려 미국과 중국이 디리스킹 흔히 얘기해서 이전보다 수위가 낮아졌으면 아마도 연말쯤에는 특히 이제 11월쯤에 샌프란시스코에서 회의에서 만날 수도 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양국 정상이. 이래서 혹시 관세라도 낮춰주면 관세라도 낮춰주면 지금 미국이 중국에 취했던 관세라도 낮춰주면 양국 다 도움이 되거든요. 미국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물가에 대한 부담을 더 낮출 수 있으니 긴축에 대한 부담을 더 많이 덜 수 있을 것 같고 또 중국 같은 경우는 또 당연히 해외에 대한 수출이 일정 부분 또 숨통이 트일 거니 현재보다는 조금 수출이 좋아지면 중국에 수출할 때 거기에 됐던 중간재 관련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일정 수준 수혜를 볼 수 있으니 여기에 대한 부분은 따로 분리해서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이렇게 깊은 인사이트의 이야기를 많이 해주셔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또 투자자들에 대한 당부 말씀도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혹시 또 저희 증시학도 TV 구독자분들에게 또 따로 얘기해 주시고 계신 게 있으실까요? 일단 많이 사랑해 주시면 좋죠. 그렇죠? 예. 저희들이 많이 부족하더라도 지적할 거 있으면 지적을 해 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들이 그런 것들을 반영을 해서 더 열심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많이 예쁘게 봐주시고 앞으로도 더 많은 사랑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하다는 말씀밖에 드릴 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항상 아껴주시고, 응원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그 응원이 저희들로 하여금 새벽 5시 출근, 저녁 10시 때 건강관리도 하셔야죠. 그래서 가끔 요즘 고장 날 때가 좀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네. 건강관리. 예. 그래서 요즘 출연을 이렇게 하려고 했다가 못하는 경우도 생각보다 많아졌었어요. 네. 길게 가셔야죠. 네, 그러니까요. 지금 제가 우리 이서면 이사님 알았을 때와 지금으로 이렇게 본다면 그야말로 일신 우일신 계속 끊임없이 발전해 나가고 계시다. 라고 그건 제가 옆에서 지켜본 바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습 너무 후배로서 본받을 만하고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다는 말씀도 또 전하고 싶습니다. 같이 가셔야죠. 네. 예.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좀 놀으려고요, 이제. 예. 자,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리고요. 이선엽 이사님께도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